창문 틈으로 가을 햇살이 부서졌다. 허름한 시골 주택, 이마를 맞댄 낡은 기와들이 깊은 숨을 토하는 것처럼 기울어 있었다. 오명자는 식탁 위로 흘러드는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묵은 김치로 조용히 밥을 비볐다. 반찬은 오징어 볶음 하나, 달걀 프라이 하나, 밥 차렸어. 그녀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하자 안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만수가 기침을 몇 번 섞으며 방에서 나왔다. 민소매 러닝셔츠 아래로 늘어진 뱃살이 드러났고 헝클어진 머리엔 하얗게 센 머리칼이 뿌옇게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국이 없네. 물 말아 먹어요. 차가운 말투였다. 그러나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습관처럼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먹었다. 명자 역시 말이 없었다. 둘 사이의 침묵은 오래전부터 일상이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손이 오갔다. 명자는 그걸 알았다. 그러니 애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부가 아니었다. 그러나 결혼보다 길었던 동거 생활을 이어온 지 12년 초반에는 함께 시장에 다니고 손을 잡고 산책도 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다. 이웃은 이 집을 두고 수군댔다. 맨날 싸운다잖아. 경찰도 몇 번 왔다지. 근데 왜 계속 같이 사는 걸까?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예전엔 명자에게 몇 번 걱정스레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말로 돌려세웠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디 나가서 새 인생 찾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달랐다. 밤마다 돌아 누울 때마다 가슴속에 시퍼런 멍이 퍼졌다. 숨이 막히는 침묵 속에서 명자는 하루하루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었다. 라디오는 망가진 지 오래고 인터넷도 끊긴 지 1년이 넘었다. 소리는 거의 없었다. 아니, 어떤 소리는 늘 있었다. 만수가 술에 취해 컵을 던지는 소리, 명자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 쾅 닫히는 방문, 그리고 말없이 오가는 시선들. 그것들이 이 집의 소음이었다. 식사를 마친 만수는 식탁 위에 놓인 성냥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마당 끝 담벼락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웠다. 명자는 그 뒤통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을 치웠다. 젖은 행주로 식탁을 문지르다 말고 손이 멈췄다. 이대로 괜찮을까?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면 만수는 술에 취해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는 침묵으로 명자를 조여왔다. 그는 요즘 들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밤마다 노려보듯 명자를 지켜보았다. 말은 없지만 눈빛은 말보다 날카로웠다. 명자는 침대 대신 작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몸을 돌릴 때마다 삐걱이는 스프링 소리조차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어디 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지금은 무력과 체념으로 변해버린 관계. 그건 단순한 동거 이상의 것이었다. 서로의 감옥이었고 벗어날 수 없는 그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내일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날이 함께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침 6시 오명자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다. 추운 공기와 뻣뻣한 이불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익숙한 통증이었다. 어제 그리고 그 전날에도 느꼈던. 물도 마르지 않은 고무대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빨래를 담그는 척, 수도를 트는 척.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당에 나서기만 하면 마음이 조금 놓였다. 문득 고개를 들자 안방 창문 커튼이 스르르 젖혀졌다. 역시나 덧 정만수.
그의 눈빛은 감시제에 가까웠다. 자신이 언제, 어디를 보고 무엇을 하는지. 무언의 감시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다시 물을 휘저었다. 물에 손을 담그자 살얼음 낀 듯 찬 기운이 손목까지 전해졌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명자의 안쪽을 식혀줬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됐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점심 무렵 명자가 가사 도우미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만수가 말을 걸었다. 말이라기보다 묻는 척 던지는 의심이었다. 일하러 갔다 왔죠. 명자는 신을 벗으며 대꾸했다. 말끝을 곧게 세우지 않는 습관은 살아남기 위한 방어였다. 어떤 집이었는데? 혼자 있었어. 남자 있었냐?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뒷덜미가 뜨거웠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불에 물을 올리고 밥솥 뚜껑을 열었다. 잠시 후 툭 떤 플라스틱 컵 하나가 주방 문턱에 떨어졌다. 만수가 휘두른 것이었다. 대답을 하라고, 이년아. 목소리엔 독이 묻어 있었다. 명자는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섰다. 떨리는 손으로 냄비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남자 있었어요. 어르신이 계셨죠.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그래, 좋지. 젊은 여자가 간호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 방문을 닫았다. 쿵덕 문이 닫히고 나서야 명자는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짐작했다. 그가 핸드폰을 봤다는 것을. 카톡, 창이 닫혀 있었다. 대화창도 사진첩도 본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베란다 구석에 숨겨둔 검은 송화방을 꺼냈다. 안에는 현금 72만 원, 그리고 구형 핸드폰 매일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도망칠 생각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 이 남자, 이 삶, 이제 그만. 그녀는 다짐했다. 하지만 속으로만 아직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소파에 몸을 누이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안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정만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조용한 시선, 그 아래 흐르는 살기. 명자는 눈을 감았다. 꿈인 척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날 밤, 금은 더 깊이, 더 날카롭게 갈라졌다. 새벽 2시 밖은 고요했다. 하지만 집안은 더 조용했다. 오명자는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숨이 가빠왔다. 어딘가 눌리는 듯한 답답함.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소파 위, 덮은 담요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문득 더 주방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둑인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정만수였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다가갔다. 발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주방 불은 꺼져 있었지만 만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핸드폰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명자의 것이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뺨 안쪽을 강하게 물어 피가 맺혔다. 봤구나. 그녀는 가방에 넣어둔 구형폰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폰도 탈취당했다는 걸 알았다. 문자를, 전화 기록을, 사진을 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흘렀다. 만수는 라면을 끓였다. 식탁에 반숙 계란을 얹었다. 밥 먹어. 명자는 조용히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만수가 말했다. 네가 누구랑 문자했는지 다 봤어. 말은 짧고 단호했다. 명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사 갈 생각까지 했더라. 돈도 모았지? 숨겨놨던 가방도 봤어.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다 보셨으면 됐네요. 그 말에 만수는 손을 들어 컵을 집어 던졌다. 컵은 식탁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고 깨졌다. 물방울이 튀고 조각이 굴렀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 도망가려면 조용히 가지. 왜 흔적을 남겨? 나를 바보로 봤어? 만수의 말은 이미 분노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모멸감이었다. 명자는 입을 열었다. 당신은 사람을 질식시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숨을 못 쉬어요. 그 말에 만수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숨 막혔으면 진작 나가든가. 왜 12년이나 붙어 있었어? 이제 와서 도망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며칠간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폭풍 전야였다. 명자는 빨래를 널며 생각했다.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손을 떨며 마른 셔츠를 빨랫줄에 걸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이미 구름이었다.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한 명자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다시 밖으로 나섰다. 텅 빈 하늘 아래 맨발로 내달렸던 기억은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다. 넘어진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동네 마트를 향했다. 마트, 계산대 옆에는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무심히 그 표를 훑었다. 오후 3시 40분. 도심행 버스. 그 시각을 마음속에 새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구형 휴대폰을 꺼냈다. 심카드는 없지만 와이파이에만 연결된 그 기기는 그녀의 마지막 비상구였다. 누구에게 연락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저 도망을 계획했다는 증거이자 언젠가 진짜 탈출할 수 있다는 자기 위안도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아주 잠깐 숨을 멈췄다. 문을 열자마자 만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도 라디오도 없는 조용한 방 안. 그의 시선은 곧장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그 가방 또 갖고 나갔네. 전에 숨겨놨던 거. 명자의 동공이 흔들렸다. 구형폰은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 그냥 들고 다녔어요. 중요한 건 없어요. 날 속이려 하지 마.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잿더리를 내려놨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계속 날 시험해. 네가 뭘 감추는지 다 알아. 명자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요. 당신이 무서워서. 그 말에 만수는 눈을 찌푸리더니 피식 웃었다.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다. 무서워? 그래. 그럼 제대로 무서워 봐야지.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명자는 반사적으로 손톱을 세워 그의 팔을 밀쳤다. 짧은 비명과 함께 만수가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명자는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맨발이었다. 길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발을 찔렀다. 발목에 통증이 퍼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신없이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다. 골목을 지나 공터를 돌아 정류장을 향해 뛰었다. 단 하나의 목적. 버스 3시 40분. 지금 몇 시지? 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다. 3시 38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막 출발하고 있었다. 정확히 눈앞에서 명자는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버스가 떠난 먼지가 그녀의 발끝에 내려앉았다. 숨이 가빠왔다. 무릎을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곤 그 집으로 향했다. 이대로 도망칠 순 없었다. 다음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
명자는 문 앞에 섰다. 돌아온 집은 낮인데도 어두웠다. 햇빛이 유난히 따갑던 날이었지만 그 집 안은 서늘하고 눅눅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먼지 냄새가 훅 느껴졌다.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소파에 누워있는 만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양팔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자고 있는 듯 보였지만 명자는 알았다. 저건 잠이 아니다. 생각 중이거나 복수심을 사귀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녀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한 컵 따르고 천천히 마셨다. 혀끝에 닿는 수돗물 맛이 유독 쓰게 느껴졌다. 그 후로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자 역시 입을 닫았다. 소리 내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었다. 아침 9시. 거실엔 만수의 숨소리만 울렸다. 명자는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만 바라봤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허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정고가 넘자 부엌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만수가 라면을 끓이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식탁엔 라면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고 만수는 그릇을 치우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정리했다. 수저를 씻으며 문득 깨달았다. 그는 일부러 그릇을 놔두고 간 것이다. 자기가 요리했고 자기가 먹었으며 남은 건 너 몫이라는 걸 말없이 명자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녀는 그릇을 말없이 씻었다. 마음속에 엉켜있던 말들이 사라져갔다. 남아있는 건 점점 선명해지는 직감뿐이었다. 그날 저녁, 햇살이 사라지고 거실 전등 불빛만 남았다. 명자는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허공만 휘저을 뿐. 만수는 라디오를 틀었다. 고장이 난 줄 알았던 기기가 쉰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고요. 기계의 목소리가 기묘하게 공간을 채웠다. 만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말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명자는 처음으로 살기가 느껴졌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명자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얇게 늘어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옆방에서 만수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자는 걸까, 깨어있는 걸까?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기도처럼 자신을 붙잡듯 하루만 더, 하루만 버티자.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저주처럼 되돌아왔다. 아침이 되었다. 만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는 척 했지만 신문은 거꾸로 들려 있었다. 명자는 마당으로 나가 옥상 계단을 올랐다. 맨 꼭대기에 올라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그냥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그러나 내려가는 계단 끝엔 늘 그 남자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비는 예보대로 내렸다. 좁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리듬처럼 바닥을 두드렸다. 명자는 부엌에 앉아 작은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멸치 몇 마리와 감자 한 조각, 애호박이 조금. 소박한 국이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마지막 만찬 같았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만수였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신문은 펴지지 않았고 손은 무릎 위에 고정된 채였다. 국 끓였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을 걸고 싶지 않았지만 침묵은 너무 무거웠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저를 들었다. 명자는 밥 두 공기를 퍼서놓고 국을 떠다 주었다. 두 사람은 그 좁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접시 하나, 국그릇 하나, 수저 2개. 말은 없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갈 떴다. 만수도 똑같이 움직였다. 동시에 움직이는 두 사람 기계처럼 망설임 없이. 그렇게 5숟갈쯤 지났을 때 만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 처음 같이 밥 먹은 날 기억나?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도 된장국이었어. 당신이 끓였던 거.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명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낡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소유욕인지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항상 도망치려고 했지. 처음부터. 만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한테 와서 기대놓고 이제 와서 숨쉬기 힘들다고. 그게 말이 되냐? 명자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만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비명 같았다. 소리 없는 파열음. 그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면 왜 나랑 산 거야 질문이었다. 동시에 비난이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비가 더 거세졌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찰랑거렸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을 한 바퀴 돌아 명자의 뒤에 섰다. 그녀는 몸을 굳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날카로웠다. 같이 끝내자, 명자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게 변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있던 접시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며 떨어졌다. 사람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비는 그쳤다. 밤 공기엔 습기가 가득했고 창밖에선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그러나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명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등 뒤에서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같이 끝내자, 명자야. 그 말은 사랑의 유언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판결처럼, 마침표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아도 문 밖에선 낡은 바닥을 밟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툭툭 누군가 맨발로 걷는 소리 천천히 반복적으로. 그녀는 베개를 껴안은 채 가만히 중얼거렸다. 살아야 해. 내일은 반드시. 새벽 4시 부엌에서 미세한 금속 소리가 났다. 도마 위에 칼을 올리는 소리, 스치듯 내려놓는 소리. 그 소리는 짧고도 선명했다. 명자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침대 밑으로 몸을 낮추고 핸드폰을 더듬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예비폰을 꺼냈지만 유심카드는 없었다. 와이파이도 끊긴 지 오래. 무용지물 덧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부엌 쪽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다시 정적. 해가 뜨기도 전 거실에 불이 들어왔다. 만수가 불을 켜고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깨진 접시, 엎질러진 밥그릇, 젖은 행주. 그는 말없이 치웠다. 마치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그 눈빛엔 확실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아침 명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만수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말없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너무 조용했다. 붉은 침묵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웃이 신고한 건 오전 7시 23분이었다. 밤새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파출소 경찰 2명이 순찰차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정만수와 오명자의 집 앞은 조용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정만수 씨, 안에 계세요?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이 없자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뒷마당 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확인한 경찰은 허가 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피가 말라붙은 채 이미 숨이 끊긴 듯한 모습이었다. 옆으로 고개가 꺾인 상태에서 손끝엔 움켜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엌 바닥엔 깨진 그릇 몇 개와 쓰러진 의자, 피가 스민 걸레가 있었다.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던 중 창고에서 정만수의 시신이 발견됐다. 천장에서 매달린 밧줄발 밑엔 쓰러진 사다리 하나. 그는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았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한 건 오전 9시 무렵. 현장은 테이프로 봉쇄됐다. 이웃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경찰은 아무런 설명 없이 통제선을 만들었다. 형사들은 두 사람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집안을 구석구석 살폈다. 냉장고 안에는 칼이 정리되어 있었고 찬장 위엔 술병 2개가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엔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젓가락 하나는 떨어져 있었다. 범행은 어젯밤에서 새벽 사이로 보입니다. 감식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흉기는 식칼로 추정. 명자 씨는 복부와 가슴 부위 다수 자상, 방어흔 미약.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다. 자살로 보이는 정황, 다툰 흔적, 가정폭력, 신고 다수. 무정이 너머로 지휘본부의 명령이 내려왔다. 현장 보존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력 확보. 그 순간 형사 하나가 방 안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검은 표지에 흠집이 가득한 수첩. 형사는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 꽤나 길게 준비했네요. 수사팀은 사건 현장을 다시 면밀히 조사했다. 부검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 오명자의 사망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되었고 그녀는 복부와 가슴에 다수의 자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집에 있던 식칼로 추정되었으며 방어흔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갈등이 격화되어 발생한 폭력 사건 이상임을 직감했다. 수사팀은 정만수와 오명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12년을 살아왔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에서는 평범한 커플로 보였지만 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폭력이 숨겨져 있었다. 오명자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그때마다 사건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기록에는 반복되는 갈등과 언어폭력, 그리고 만수의 불안정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다. 형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만수의 수첩과 휴대폰을 분석했다. 수첩 속에는 배신, 통제, 거부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 내용들은 오명자에 대한 불만과 그의 통제하려는 욕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만수는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만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지막 메시지에는 내일 끝낸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메시지는 그가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시사했다. 만수는 그날 밤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오명자와의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형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만수는 이미 그날 밤 사건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만수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메시지는 그날도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메시지는 그가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다. 그날 그 밤, 형사는 중얼거리며 만수의 마지막 행동을 떠올렸다. 그가 그날 밤 오명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그 순간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수사팀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찾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진실을 추적하며 만수의 마지막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하려 했다. 수사팀은 만수의 마지막 선택을 추적하며 사건의 진실을 풀어내기 위한 최후의 노력에 나섰다. 그날 밤 그들이 다루었던 감정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그 모든 답은 이제 수사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수사팀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사건을 되돌아봤다. 만수는 결국 살인과 자살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그의 수첩에 적힌 단어들, 휴대폰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의 행동들은 그가 계획적으로 오명자를 죽이고 이후 자살을 결심했음을 증명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인 오명자의 가족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다. 가족들은 만수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증언했고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 오명자의 친척들은 그녀가 만수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점차 무너져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동안 숨겨졌던 고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장기적으로 압박과 억제 속에서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의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그들이 놓친 부분도 있었음을 깨달았다. 만수의 수첩과 그의 메시지들은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었지만 그가 오명자에게 미친 영향을 더 빨리 파악했더라면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관들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언제나 사람들은 진실을 늦게 알게 되며 때로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친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개입했다면 한 형사는 말없이 중얼거리며 사건 파일을 덮었다. 어쩌면 오명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 살고 싶다고. 수사팀은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사건의 여파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다. 사건이 해결된 것 같지만 그 해결이 피해자에게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은 항상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결국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진실은 밝혀졌다. 그러나 그 진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은 여전히 수사팀에게는 씁쓸한 결말로 남았다. 피해자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 수사팀은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만수의 행동에 대한 진상은 밝혀졌지만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법정에서 내려진 정의는 단지 사건을 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었고 그 사건이 남긴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사건을 종결짓고 돌아섰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을 기다리며 또 다른 진실을 추적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사건이 마무리되었더라도 그 사건의 여파와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 상처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